야 아이고. 오늘 일기가 상당히 좀 고르지 못한데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저보고 오신 게 아니고 부처님께 오셨으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여러 보살님들 뵙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그 화면보다는 그래도 좀 낫죠? 화면에서는 아마 한 70대 할머니로 다 아실 텐데 사실은 그보다는 좀 젊고요. 또 63살 먹었어요, 올해 제가. 젊죠? 저보고 어떤 분들이 머리만 염색하면 10년은 젊어 보일 텐데 왜 염색을 안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63년 동안 제가 이 머리 색깔을 만드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 염색을 하느냐고 제가 그랬어요. 염색하는 시간에 이 흰머리 값으로 좀 더 멋지고 우아하고 덕 있게 좀 푸근하게 그런 여자로 늙고 싶다고 그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여러 어른들 앞에서 좋은 말씀을 들려드릴 만큼 아는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연예계에서 41년 됐거든요. 22살부터 시작해서 올해 63살이니까 41년 동안 살면서 정말 강부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별로 잘생긴 것도 없고 별로 이쁘지도 않고 별로 아는 것도 많지도 않은 사람 같은데 어떻게 41년 동안을 그래도 꾸준하게 쉼 없이 이렇게 항상 텔레비전에 얼굴을 비치고 또 한동안은 뭐 자이든 타이든 국회의원까지도 또 좀 했고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나쁘게 살지도 않고 잘 산다 그러고 살림꾼으로 산다 그러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참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저는 불자이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불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엄마 보고 뭐 화주보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강경읍 중앙동 50번지 이제 충남 논산군 강경읍 중앙동 50번지가 제가 태어난 곳이고 그곳에서 쭉 서울 올라오기까지 강경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거기에 이제 황산동이라는 데 가면 용화사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엄마가 늘 이제 우리 집이 좀 잘 살았기 때문에 뭐 화주보살 그러는데 돈을 많이 좀 이렇게 시주도 하시고 특히 우리 오빠는 아주 부처님께 빌어서 낳았다고 이제 그럴 정도로 대단히 저 부처님을 자주 찾아뵙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불교 방송에서 오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오고는 10번 오고 싶었는데 과연 가서 부처님 앞에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강부자를 정말 안 볼 때보다는 본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을 가지시게끔 할까. 사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가서 하루에 500~600마디 뭐 호령을 하고 대왕 대비를 하고 자영이 외 할머니를 하고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물론 41년간 해온 일이니까 떨리지도 않고 물론 그래도 저는 지금도 촬영하러 가는 날 아침이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긴장된 마음으로 가곤 하지만은 그래도 오늘같이 이렇게 떨어본 적이 없어요. 상당히 떨었고 걱정이 됐고 무슨 얘기를 가서 과연 해야 여러 어르신들이 오신 보람이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왔습니다. 와서 우에서 지금 스님과 함께 녹차 한잔 마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그러고 내려왔어요. 하여튼 저는 우리 불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불자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불자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요즘 들어서 자꾸 세태가 변하면서
세월이 뭐 현대화가 되고 신식이 되고 또 뭐 눈치 작전으로 이 사람이 이렇다면 그쪽으로 휩쓸리고 저 사람이 저렇다면 그쪽으로 휩쓸리고 이러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한결같이 우리 불자의 마음은, 부처님 앞에 오는 그 불자의 마음은 누가 무슨 소리를 어떤 얘기를 해도 정말 흔들림이 없는 우리 부처님의 다 제자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차피 제가 살아온 얘기 또 제 생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끔은 좀 제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혹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거의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아이고 지 자랑 깨나 하되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 제가 그렇다고 강단에서는 어느 유명한 교수님들이나 어느 유명한 강사님들이나 그런 분들 같이 지식 있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런 강의는 못하고요. 그냥 제가 살아온 얘기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매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36년 전에 결혼을 해서요. 연예계 생활 41년 됐고, 처음에 방송국 들어가 가지고 9남자가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9남자 프로포즈를 받았다 그러면 다들 아무리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때는 제가 상당히 복슬복슬하고 이뻤고 막 저 부잣집 맏며느리감이라고 누구든지 욕심을 내실 때였어요. 그리고 뭐 첫 아기 낳기 전까지는 허리도 23, 22 그러고 저 얼굴이 컸지요. 100일 때도 얼굴이 이만했어요. 저는 100일 사진도 보면 이렇게 얼굴이 커서 누구든지 강부자 그러면 뚱뚱한 사람 이랬는데, 목욕탕에서 만나보는 사람은 깜짝 놀래죠. 어머 너 살 하나도 안 쪘다 뭐 이랬는데, 저는 어렸을 때 너무너무 똘똘하고 영리하고 그렇다고 동네에서 이제 아이고 저거 커서 뭐가 되려고 저렇게 똘똘한, 어렸을 때 이제 강경읍에서 물론 소도시긴 하지만 새벽같이 일어나서 온 동네를 다 돌고 골목골목 돌아와 가지고 아버지 어디 가니까 무슨 일이 있고 어디 가니까 무슨 일이 있고 막 이러면은 아이고 우리 부자는 조간신문이로구나 조간신문이로구나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주머니들이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렇게 똘똘하냐고 이제 그러면, 나는 이 다음에 크면 판사나 변호사 될 거예요. 판사나 변호사 돼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판을 잘 해줄 거라고 늘 그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집이 기름집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기름 장사를 했는데 식용유요. 그때는 강경읍 중앙동 50번지가 이제 아랫장터 아주 강경이 옛날에 우리나라의 3대 시장 중에 하나였잖아요. 개성, 대구, 그리고 강경. 이렇게 강경이 상권이 대단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강경 상업고등학교가 그렇게 유명해서 한동안 금융계의 강상 출신이 아주 대단히 많았지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것도 좀 강경 상고도 뭐 세태가 이렇게 되면서 뭐 남녀공학으로도 되고 뭐 어쩌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기름 장사를 하시는데 사업이 꽤 괜찮게 되셔서 1년 소득세가 양조장 하시는 이은극 씨가 1등이냐 기름집 하는 강찬 씨가 1등이냐 이렇게 이제 소득세를 겨루실 정도로 부잣집에서 제가 7남매 중에 5째로 태어났거든요. 오빠들 언니들 남동생 둘. 그래서 꽤 유복하게 부모님이 잘 먹여주시고 잘 키워주셔서 이렇게 그때 찐살이 지금까지도 빠질 생각을 않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래서 남들이 보면은 다 부잣집 딸인 줄 알고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셨죠. 그런 속에서 살았으니까 이제 어느 날 추석날 엄마 치마를 쭉 붙여서 대청마루에다 걸어놓고, 제가 6.25 때가 9살, 10살 때고 7살 때 대청마루에다 연극을 시작했어요. 동네 꼬마들 모아놓고. 그래갖고 엄마들 보고 아주머니들 좀 맛있는 거 좀 드리라고. 그래서 우리 마당에 다 아주머니들이 오셔서 맛있는 거 잡수시면서 연극 구경한다고. 그게 저의 첫 데뷔 무대지요. 그러니까 그게 그로부터 이제 조금 크면서 그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해서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아나운서 할 거다 이러다가 또 조금 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그
성우를 하고 싶더라고요. 라디오 연속곡을 들으니까 옛날에 장희빈이다, 산 넘어 바다 건너, 청실 홍실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때는 이 라디오 뒤를 맨날 들여다봤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연극을 하나 하고요. 그걸 막 들여다보고 그랬어요, 시골에서. 근데 이제 제가 강경여고를 다닐 때 거기는 남녀 공학이 아니고 여자만 다니는 학교였기 때문에 아, 나는 성우가 돼야 되겠다, 성우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또 제가 작품을 쓰고 연출하고 남학생이 없기 때문에 남자 역할을 제가 하고 그래서 종업식 날 또 강당에서 또 연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전교생이 모여서 연극을 봤는데 그 연극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끝나고 나니까 뭐 상급생 언니들이고 후배고 그냥 언니 삼자는 사람 동생 삼자는 사람 그렇게 몰려왔어요. 시골 학교니까 연극반도 특별히 없었고 디스크 자키라는 것도 그때는 참 없었고 그랬는데 숙직실에서 각 학급으로 나가는 스피커에다 대고 제가 신앙송도 하고 음악도 틀어주고 저 혼자 괜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어머니들이 요즘 너무 아이들을 무슨 뭐 유명한 직업만 시키시려고 무슨 뭐 사자 들어가는 거 판사, 변호사, 의사 뭐 이런 것만 시키시려고 애들을 쓰시고 그런다는데 어렸을 때 노는 걸 보면은 걔가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는가 하는 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저는 애를 둘 키웠습니다마는 기집애가 맨날 엄마 그리고 찰흙 좀 사다 주세요. 찰흙 좀 사다 주세요. 그래서 찰흙 사다 주면 맨날 그걸 비벼가지고 뭐 바이올린도 키는 사람도 만들어 놓고 인형도 만들어 놓고 맨 이런 걸 하고요. 크리넥스만 보면 다 뽑아가지고 또르르 말아서 장미꽃을 착 접어서 뭐 만들어 놓고 맨 이런 놀이만 해요. 그러더니 결국은 조각 공부를 해서 저 홍대 미대 가갖고 조소 공부를 했어요. 아들은 지금 36살인데 재작년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만 여동생보다 3년 늦게 갔고요. 여동생은 먼저 팔려가서 이제 먼저 3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 둘을 낳았는데 아들은 어렸을 때는 늘 법관 한다고 법관 한다고 늘 그러다가 또 외교관 한다고 어렸을 때 늘 그래요. 그럼 또 어느 날 밤에 데리고 이제 이렇게 차 타고 나갈 일 있으면 경찰 아저씨들이 빨간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교통신호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아 어머니 난 저거 할래요 저거 할래요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해 너 하고 싶은 또 어떤 때 헌병들이 막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 보면 아 어머니 나 저거 할래요 저거 할래요 그렇게 많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다리를 다쳤어요.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6개월을 입원을 하고 있었죠. 근데 저는 그때 다리 다친 걸 저는 이제 촬영을 하러 시골에 가 있었는데 3월 5일 날 입학을 했는데 3월 18일 날 다리를 다쳤는데 체육 시간에 합동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열중쇼 차렷 자세로 토끼띠을 운동장을 5바퀴를 돌렸대요. 근데 얘가 좀 체중이 무거운데 너무 아이가 고지식하고 정직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시든 안 보시든 그걸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해가지고 아마 무리가 갔었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이 고관절, 이 허벅지하고 이 다리 요 사이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6개월을 병원에서 있었는데 그때 당시 1,420만 원을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입니다.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때니까요. 1,420만 원을 고려대학 부속병원에 딱 내고 퇴원을 할 때 6개월 만에 그때는 우리 연예인들 의료보험도 안 됐을 때예요. 그랬는데 저는 그때 황인영 강부자를 매일 또 라디오로 할 때예요. 그러니까는 라디오에서 토요일 날 11시에 딱 끝나면 스님 모시고 이제 도반 한 2사람하고 차에 타고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남해 보례암으로 홍련암으로 강화 전등사로 뭐 하여튼 전국에 유명하다는 뭐 유명하든 안 하든 하여튼 절에 다니면서 막 부처님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주 매달려서 이제 평일은 쭉 서울에서 일하고 토요일만 되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정형외과 그 의사들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회복이 된 게 아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그랬어요. 저는 뭐 그런 얘기를 절에 갔느니 기도를 했느니 이런 소리도 안 했고 그랬는데도 그 의사 선생님들이 정형학회 그 세미나에서 우리 아들 그 엑스레이 이걸 꼽아놓고
학술 회의를 할 정도로 걔 병에 대해서 저걸 했대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못 하나 박지 않고 하여튼 그냥 자연적으로 치유가 됐는데 6개월 만에 퇴원을 했는데, 물론 다리 하나는 조금 짧아졌습니다마는 하나도 여기에 뭐 부속물이 들어갔다든가 그냥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랬대요.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니고 어떤 분의 힘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회복이 됐다. 그래서 하여튼 그때 참 이상한 일이라고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셨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병이 났을 때 정말 저는 황인영 강부자를 늘 하러 나가서 병원에서 밤을 새고도 나가갖고도 한 번도 방송에서는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사적인 얘기고, 방송에 나가서는 깔깔거리고 웃어야 되면 웃어야 되고 또 가서는 울망정, 이렇게 이제 6개월을 지냈더니 황인영 씨도 나중에서 그 얘기를 듣고 야,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저는 뭐 학교에서도 나중에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체육 선생님하고 다 찾아오시고, 그래도 저는 어디에다가 요즘에 학부형들이 껄핏하면 선생님이 때렸다고 가서 뭐 학부형이 쫓아가서 선생님들 멱살을 잡고 뭐 이러는 사례를 저는 참 많이 봅니다. 그럴 때 그러려면 학교를 보내지 말고, 물론 걔를 뭐 개인적인 감정으로 때려서 체벌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좀 저거 하셔야 되겠지만은 일단 학교에 보내면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대로 놔둬야지. 집안에서는 어머님 부모님들이 가르치고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놔둬야지. 일일이 가르치는 걸 부모님들이 그렇게 참견을 해가지고야 어떻게 그 학생이 제대로 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아이고 아, 이럴 때 박수를 쳐주시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하고 체육 선생님하고 오셔서 막 사과를 하시고, 그래도 저는 그런 거 뉴스에 뭐 방송에 누구한테 이런 억울함을 호소해 본 적도 없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뭐 우리가 좀 시렵이라도 조금 뭐 어쩌고, 아닙니다 선생님,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운이죠. 아이 그러지 말라고. 체육 선생님을 뭐 처벌을 한다는, 그러시지 마세요. 그래 갖고는 어떤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치겠느냐고. 딴 애들 다 괜찮은데 우리 아이가 운이 나빠서 그런 거지, 그러시지 말라고 제가 막 그랬어요. 저는 학교에 선생님들한테 촌지를 가져가서 인사해 본 적도 없고, 늘 제 마음속으로만 부처님의 순리대로만 키워주세요. 정신건강, 육체건강. 저는 지금도 저녁마다 꼭 반야심경하고 이렇게 제가 그게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몰라도 제 마음속에 오늘도 그저 내 입으로 나쁜 일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그저 좋은 얘기만, 아침에는 꼭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고 반야심경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오늘도 나가서 좋은 사람만 만나서 좋은 얘기만 하고 내 입으로 죄 짓지 말게 해주시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 그저 모든 사람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사람은 건전하게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이 세상에 아무리 뭐가 좋고 해도 건전하게 건강하게 살면서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남한테 암적인 존재가 되지 않고, 이렇게 주위에서 다 같이 어떤 자리에서든 그 사람이 있어야 돼. 아이고 그 사람 보고 싶어. 그 사람 좀 여기 오라고 그래야 돼. 그런 사람이 돼야지. 아이고 그 사람은 부르지 마. 아이고 저 사람 왜 또 와. 아이고 저 사람 가라고 그래.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늘 그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둘이 그렇게 잘 자랐고요. 늘 우리 아이들만 잘 자라서는 되지 않습니다. 남의 아이들 잘 키워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 아이들만 다니는 길이 따로 있고, 우리 아이들만 학교 둘이만 공부하는 학교가 아니고, 둘이만 다니는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어우러져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의 자식도 못하는 거 보면 타일러야 되고 야단쳐야 되고. 저는 한 번은 그 학교, 저는 이렇게 오늘 얘기가 왔다 갔다 막 해요. 아무 얘기나 막 하니까요. 학교 근처에 살기 때문에 저는 맹자의 어머니는 아니지만 학교 근처에 살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는데 이렇게 한번 나가는데 애들이 패싸움이 붙었어요. 토요일 오후였어요. 딸을 데리고 시장에 가느라고. 저는 36년 결혼 동안에 한 해도 장을 안 담궈 본 해가 없어요.
한 번도 남을 시켜서 콩나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제 손으로 꼭 장 다 보고 늘 보재기가 제 차에는 있고 늘 메모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사야 되고 뭐 사야 되고 한 번도 살림하다가 어머나 초가 떨어졌네. 회를 무치다가 초가 없어서 어떻게 뭐 나무를 무치다가 어머 참기름이 이래 본 적 없어요. 늘 어머 내가 그거 산 지가 한참 됐으니까 떨어질 때가 됐지. 찬장에 가서 확인하면 이제 달랑달랑해요. 그러니까 꼭 2병씩 사요. 그러면 항상 여유 있게 제가 바빠서 시장을 못 가도 이렇게 해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다니는 절에 스님이 꼭 서마를 매주를 이제 쏘주시지요. 쏘서 띄워주시면은 꼭 정월장을 말날 담습니다. 이제 정월에 담아야 뭐 소금도 적게 들고 이제 어머니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꼭 36년을 한 해도 장을 걸러본 적이 없고 저는 가장 행복한 게 장 항아리가 이렇게 쭉 아파트에 살 때도 항아리는 쭉 맨날 그거 반들반들 닦아서 거기에서 하얀 요즘은 뭐 뚜껑도 햇볕 받는 뚜껑도 있고 별별 뚜껑이 다 있더군요. 그래도 저는 그런 게 싫어요. 거기를 소창지로 묶어갖고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서 고무줄이 가끔 톡톡 튀어나가면 그것도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떠들어보고 장이 잘 익나 냄새가 나나 뭐 이런 것도 해보는 게 좋고 시장도 가서 제 손으로 어머나 가죽나물 나왔네. 그럼 몽땅 사다가 그거 뭐 고추장도 발라서 말렸다가 튀겨 먹고 고추장 장아찌도 받고 찹쌀풀 발랐다가 튀각도 해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어머나 머우대가 나왔네. 그럼 머우 사다 또 해 먹. 이렇게 시장을 자주자주 다녀야 요즘 뭐가 나왔는지 좀 이렇게 사다 먹어보고 하여튼 그렇게 사는 게 재밌고 그게 취미거든요. 여름이면 봉숭아 드리는 게 꼭 우리 한국 여성들은 세계 속에 우리가 세계에 앞장서서 나갈 일은 한국 여성으로서 그런 일밖에 없어요. 뭐 세계 그 서양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갖고 무슨 한국 여성의 대표가 되겠어요? 한국은 한국 사람답게 한국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이 되는 게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여성이죠. 저 어디 가서 강의에도 이렇게 박수 많이 받아본 적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그저 혼잎을 싹 데려가지고 서걱서걱하는 이불 혼잎을 그런 거 사는 게 좋고 이렇게 옷도 여름에는 싹 풀에서 근데 이 풀은 오늘 너무 세게 돼가지고 그냥 버석버석 해갖고 아유 목이 벼지네 목이 벼져 아침에 이러면서 입고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그냥 된장찌개 강된장 끓여가지고 그렇게 해먹고 사는 게 좋고 늘 그렇게 해먹고 사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우리 딸을 데리고 장을 보러 가는데 중학생들이 막 패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나 아가 이러면 안 돼. 오늘 토요일이라고 도시락도 안 사가고 그래서 엄마들이 지금 다 점심 맛있는 거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실 텐데 이러면 되니? 아가 그러지 마 그랬더니 툴툴 털고 가방을 들고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 보고 아가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가 소리가 너무 자기들 귀에는 근데 저는 순간 이 세상에 가장 사람 마음을 순화시킬 수 있는 건 아가 하는 거. 엄마들이 우리 애기 우리 아가 이럴 때가 제일 마음이 편안하고 엄마가 아가라고 불러주는 것처럼 좋을 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순간 저는 아가 하는 게 조금 의도적이었다고 할까? 하여튼 걔들 마음을 순화시킬 수 있는 그 단어가 저는 우리나라 말 중에 제일 예쁜 말이 어머니, 엄마, 애기, 아가 이런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보고 아가랜다 그러면서 이제 가더라고요. 우리 딸은 저쪽에서 그냥 이러고 떨고 있으면서 엄마 쟤네들 우리 학교의 깡패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엄마를 찌르면 어떡하려고. 그때 당시 신문에 무슨 공중전화 좀 빨리 쓰랜다고 칼로 찔렀대는 둥 담뱃불 빌려달랜다고 뭐 어쩌고 해서 야단쳤더니 칼로 맨 그런 기사가 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엄마 그러다가 엄마 칼로 찌르면 어떡해. 그래서 선마 엄마 얼굴을 보고 칼로야 찌르겠니? 그리고 설령 칼로 찔른다 해도 엄마가 패싸움 나는 거 보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 어른들이 그걸 보고 그냥 갈 수는 없지. 타일르고 띄워놓고 말리고 충고하고 그래야지.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절대로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길러야지요. 같이 어우러져 살아야 되니까. 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빌라에는 그런 집에서 살지만 아파트에서 살 때도 이렇게 내려오면
놀이터에서 애들이 막 놀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걸어 나가면 야 강부자 간다 강부자 간다 강부자 간다 막 이래요. 애들이 놀면서. 그럼 저는 앞으로 걸어가죠. 누구라고? 누구라고? 그러면 강부자 아줌마요. 그래요. 그래 강부자 아줌마지. 강부자가 뭐야. 엄마 친구 이름을 그렇게 막 불러도 돼? 할머니 친구를 막 그렇게 이름 불러도 돼? 아니지? 그럼 네! 그 다음부터는 저기서만 보면 막 저기서부터 강부자 아줌마! 그리고 뛰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몰라서 그런 우리들이 가르쳐야죠. 이렇게 모르는 건 가르치고. 그래서 저는 이 다음에 나이를 많이 먹어서 방송국에서 이제 안 써주면 출연을 안 시켜주면 3가지 직업 중에 하나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어린 애기들 3살, 2살, 4살 이런 애기들 맡길 데가 없어서 엄마들이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데 맡길 데 없는 애기들 있잖아요. 돈 많이 버는 집은 돈 많이 벌고 주는데 맡기면 되지만 그냥 맞벌이 부부가 아기 때문에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을 때 언젠가 제가 황인영 강부자 그 방송을 할 때 창신동에 사는 어느 맞벌이 부부가 동대문 어디 지하 3방에서 사는데 어린 남매를 두고 밥상 차려놓고 요강 거기다 놓고 문을 잠그고 일하러 나갔다가 화재가 나서 죽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뉴스를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근데 그 어린 남매가 얼마나 이 문턱 밑을 팠는지 손톱 밑이 뭐 다 뭐 어떻게 됐다. 근데 그게 시골에서 올라온 지 한 달인가 2달 만에 그런 땅 파고 살다가 아무래도 서울에 가서 삽시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막 노동하러 2 부부가 나갔고 애들은 이제 어디 못 나가게 그 지하 3방에다 문 잠궈 놓고 나갔을 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 부모는 평생 이 가슴에 그 한을 어떻게 이거 살까. 자식들을 그렇게 하고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그렇게 우리 집으로 데려오세요. 우리 집으로 데려오세요. 그래서 하루 종일 데리고 놀면서 할머니하고 옛날 얘기 할까? 그리고 옛날 얘기 요즘은 할머니들이 옛날 얘기 해주시는 할머니가 없어요. 그 맨날 컴퓨터니 텔레비전이니 막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 옛날에 화롯가에 앉아서 할머니들이 고구마도 구워주시고 군밤도 구워주시고 하면서 옛날 얘기 속에 얼마나 푸근한 정서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그런 추억이 참 연기 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사람이 살아갈 때 이 마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할머니, 오늘은 할머니하고 개나리 구경 갑시다. 바둑이하고 놉시다. 뭐 이러면서 애들을 좀 봐주는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둘째는 청소년들, 아까 같이 그렇게 강부자 이럴 때 예절을 몰라서 제가 아는 만큼의 그런 예절. 집에 일찍 들어가 봐야 집은 텅 비어 있고 부모님은 다 밖에서 안 들으셨고 애들이 갈 곳이 없고 취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들 문제하더라고 행여라도 접촉이 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네들을 데려다가 내가 아는 만큼 예절도 가르치고 그리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건 골프장에 캐디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골프장의 캐디가 무슨 남자들 골프 치는데 꽃에 그 꽃같이 같이 돌아다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같이 동반자로서 4시간 5시간을 운동을 하면서 그 운동하러 들어가려면 돈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돈을 벌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도 저도 듣고 내가 아는 얘기도 들려주고 서로 이렇게 하고 한 4시간 5시간을 이렇게 하루 종일 운동을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건전한 얘기를 하면서 이래서 골프장에 캐디를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에이 누가 다 늙은 사람을 캐디로 쓰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3가지 직업 중에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이루어질는지 어쩔는지 저는 하여튼 80까지는 지금 방송을 할 생각이거든요. 왜 웃으세요? 80까지는 저는 80까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사도 잘해야죠. 건강하죠. 저는 지금까지 아기 낳는 일 2번 이외에는 병원을 가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식생활 개선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라디오에 불교 라디오 방송국에 아침 저널이라는 시간을 한 2년 했어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그전에는 불교 방송 사실 개국을 하면서도 강부자가 사실은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불자인데 왜 나를 이렇게 불교 쪽에서 나를 이렇게 안 써주나 막 한동안은 그런 생각도 해봤고 연예인 교회에서는 저를 강부자만 끌어오면은 연예인 불자들은 다 무너진다. 강부자만 데려오자 뭐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뭐 아침마다 차를 보낼 테니까 일요일날 아침마다 차를 보낼 테니까 오세요 오세요 막 모시러 갈게 이러고 그래도 끄떡도 안 하죠. 바위처럼 끄떡도 안 하죠. 저는 그래서 항상 이 마음속에 그래요. 자기가 생각이 뚜렷하고 자기가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 제 아무리 어떤 유혹을 받아도 어떤 누가 달콤한 소리를 해도 자기가 정말 마음속에 나는 부처님 이제 제가 국회에 들어갔을 때 국회의원 선서를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어떤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하는 선서를 하는데 그날 제가 인사말 속에 이랬습니다. 우리 부처님 말씀에 향사은종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 묶은 지푸라기에서는 비린내가 난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모쪼록 향쌓은 종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인사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기록에도 다 역사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강부자는 이러이런 얘기로 14대 국회의원 선서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이제 거기에 가면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그래서 국회 사무처에서 오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때까지 14대까지 국회에 하는 동안에 불자 의원들이 참 많으셨지만 한 번도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인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오늘 감격을 했고 너무너무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건 물론 아니 저 손뼉 많이 치시면 건강에 좋으시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론 한 건 아니지만 제가 14대 있는 동안에 의사당 안에 저기 법당이 개원됐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법당이 개원이 됐고 또 제가 혼자 물론 한 건 아니지만 국회에서 일할 때마다 그 맞벌이 부부의 타가 문제를 회의만 하려고 그러면 저는 그 얘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회의만 하려고 그러면 애기들 타가 문제 항상 했더니 국회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글씨 쓰는 속기사들이 있습니다. 회의 기록을 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아, 의원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더니 드디어 의장 공관이 한남동에 새로 지어가지고 국회의사당 안에 있던 그 의장 공관이 비면서 거기에 타가소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직원들이 아침에는 애기들 거기다 맡겨놓고 하루 종일 근무하고 저녁 때 데려가고 그런 장소도 생겼고요. 물론 저 혼자 한 건 절대 아닙니다. 부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된 거죠. 저는 그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참된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 별로 해본 적 없고요. 친정 어머니를 제가 아기 낳고 19년 동안 어머니를 뺏어다가 우리 집 살림도 돌봐주시고 저는 남의 손에 애를 키우면은 제가 돈을 못 벌어도 아범이 버는 만큼만 가지고 살아도 애는 남의 손에 기를 수가 없어요, 엄마. 그래가지고 친정에서 회의를 해서 남동생들이 어머니가 가서 누나를 도와주세요. 누나는 그냥 들어앉기는 좀 아까운 배우니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셔서 애 둘을 다 길러주시고 19년을 살다가 가셨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사니까 아이들 교육은 저절로 돼요. 말버릇도 저절로 좋아지고요. 또 지네 아범이 장모님한테 하는 거 어머니 진지 잡수셨어요? 약 잡수셨어요? 뭐 주무세요? 오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의뢰 어른들한테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가족이 얼마나 대가족 제도가 좋은가. 어른을 모시고 산다는 게 가끔은 불편한 점도 있다고 그러지만 저는 그래서 거짓말 같지만 한 번도 엄마 앞에서 친정엄마인데도 부부간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여보 당신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요것 잡숴보시오 저것 잡숴보시오 해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도 여보 당신 소리를 못해요. 뭐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아기 낳고 다 살고 그러는데도 지금까지도 이봐요 누구 아버지 저봐요 뭐 이렇게 하지요. 우리 남편은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근데 우리 남편하고 그 김용림 씨 남편을
자꾸 착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김용림 씨 남편도 누군지 아시죠? 어떤 분들은 그런데요. 김용림 씨하고 강부자 씨는 어떻게 머리가 좋을까? 자기 남편들을 어떻게 구별해서 살까? 그런데요. 근데 그분 댁도 대단한 두 분 다 불자고 우리 집도 둘 다 불자지만 하여튼 우리 남편이 훨씬 더 제 눈에는 더 나은 것 같은데 우리 남편도 7남매 중에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근데 그러니까 양쪽 집안을 다 합해놓으니까 14남매지요. 14남매에 제가 제일 잘 사는 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죠. 형제라는 거는 참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 들 때가 많고 또 어떤 때는 왜 이렇게 형제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귀찮은 일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고 그렇지만 저는 처음에 우리 남편하고 결혼할 때 같은 동기생입니다. 방송국 같은 동기생이고 그 전부터 그이는 서랍을 예대 나와가지고 방송국에 쭉 저보다도 먼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9남자 프로포즈한 9남자 속에 맨 마지막으로 저를 차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뭐 기술 스텝도 있었고 작가도 있었고 직원도 있었고 하여튼 뭐 여러 층의 그런 분들이 계셨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럼 그 남자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우리 집에 한번 추석날 놀러를 왔어요. 삼이자 씨 남편하고 그때는 삼이자 씨 남편도 연기자 할 때니까 삼이자 씨 남편하고 최종훈 씨라는 분하고 셋이 놀러 왔다. 점심을 먹고 갔어요. 추석날.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성실하게는 생겼더라. 우리 어머니도 참 그 좀 돈 많고 권력 있고 명예 있는 그런 집으로 딸을 좀 시집 보낼 생각하지. 성실하게 생겼더라. 착하게 생겼더라. 아주 거짓말은 안 하게 생겼더라. 이런 것만 보고 사윗감을 고르시니 글쎄 제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살지요. 근데 그 생각은 우리 어머니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또 우리 딸 생각이나 어쩜 그렇게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은지. 우리 딸도 한참 이제 대학원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저기서 중매가 막 들어오고 뭐 이렇게 저거 하는데 뭐 서울의대 뭐 외과 뭐 고대 의대 뭐 하여튼 의사들이 그렇게 또 저게 중매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어느 날 집으로 이렇게 BMW 외제차 멋진 팜프렛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우리 딸이 이렇게 보더니 이 차 참 멋있게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집으로 시집 가면 그런 차 사줄 텐데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내가 BMW하고 결혼해요? 이래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만약에 걔네들이 사치스러운 거나 좋아하고 BMW 사준다는 집으로 나 시집가고 이런 생각을 하는 딸이었으면 제가 얼마나 실망을 했겠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다 못 사는 건 아니고 사람은 머리를 봐야 되고 일단 사람은 성실하고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정말 너무 성실한 것만 보고 성실하게 생겼더라. 근데 귀는 못생겼더라. 그러니까 우리 올케 언니가 그 대신 코가 잘생기셨잖아요. 코 잘생긴 거지는 없대요. 귀 잘생긴 거지는 있어도.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그만하면 성실하게 생겼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엄마가 허락이 내린 거다. 그럼 우리 집을 가보자. 그래서 이제 그 집을 가는데 정릉의 어느 주택가 골목을 여름 8월 달입니다. 저녁을 다 먹고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한 번도 택시를 타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이미 강부자는 좀 유명해졌어요. 제가 중학교 때 어느 점쟁이한테 가서 친한 친구 4사람이 점을 보고 오는데 한 30대 대신 쪽을 이렇게 찌신 아주머니가 보더니 4사람이 보러 갔는데 딴 사람들한테는 그런 소리를 않고 저보고 아이고 20살만 되면 전국이 따르르하게 이름이 나겠다. 20살만 되면 전국이 따르르 이름이 나겠다 그러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오면서 어머 20살 되면 내가 뭘 해서 전국에 이름이 따르르 날까? 그랬는데 제가 22살에 이름이 따르르 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결혼 전에도 이미 이름을 냈으니까 택시 타도 되고 그러는데 절대로 저는 그렇게 항상 내가 완전히 지금도 저는 국회의원 시절에도 공항에 이렇게 나가면 국회의원들한테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보내주는 문이 또 따로 있고요. 국회의원들은 뭐 이런 거 쓰고 그러는 거 없어도 돼요. 그래도 저는 한 번도 그런 문으로 가본 적도 없고 비서가 따라와서 뭐 이렇게 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권위의식에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싫어요. 자기가 자기 발로 할 수 있고 자기 손으로 할 수 있으면 다 자기가 하는 게 좋지. 왜 자기들은 빈손으로 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이제 뭐 사람들 뒤에 3개 4개 짐보따리를 들고 막 낑낑대는데 자기는 빈손으로 이렇게 오는 연기자들도 있고 뭐 되게 보면 좀 잘 사는 집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왜 같이 들고 오지? 그 사람은 2개 3개 들어야 되고 좀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을 같이 다녀도 방송국에서도 어떤 사람을 봐도 저 사람도 엄마가 아기 낳았을 때 아들 낳았다고 얼마나 좋아하고 그랬을 텐데 직업이 귀천이 없다고 그러지만 얼마나 남의 집 귀한 아들인데 아유 저런 일을 하는 걸 보면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할까. 아유 이렇게 좀 그래지고요. 방송국에서도 막 높이 올라가서 조명하시고 뭐 카메라 하시고 이런 분들도 보면 여기다 단주만 했으면 어머나 불자로구나 어머나 불자로구나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고마워라. 그래가지고 특히 어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고 요즘은 뭐 우리 불교는 치마 불교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어머니 할머니들이 맨날 자손들을 위해서 치성 드리고 정성 드리느라고 절에를 다니셨지 젊은 사람들은 그 따분한 불교를 누가 하고 있고 이러냐고 그렇게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새파랗게 젊은 애들이 이렇게 단주를 딱 하고 있는 걸 보면 막 아이고 막 이뻐가지고 어머 그래서 점심 먹었어? 그다음부터는 그냥 각별하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할 때도 아이들도 그렇게 열심히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르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그 시댁을 이렇게 골목을 들어가는데 여름날이니까 이렇게 둘이 들어가는데 꼬마들이 막 놀더니 어떤 메리아스를 이렇게 팔뚝 없는 메리아스를 입은 아기가 아래는 벗었어요. 그러더니 고추가 덜렁덜렁 노는데 우리가 이렇게 걸어 들어가니까 딱 보더니 엄마야 강부자 온다 그러더니 막 뛰어 들어가요. 근데 그때 당시 4살 먹은 우리 막내 시동생이에요. 근데 집안을 딱 들어가 보니까 국민주택 방 3개짜리에서 7남매를 데리시고 우리 시어머님이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으시고 7남매 데리고 이렇게 어머님이 계시는데 우리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땅 재시는 지적협회 강원지사장으로 계셔서 춘천에 계시더라고요. 그 당시. 그러니까 아버님의 월급만 가지고 7남매를 지금 다 공부시키고 그때서 처음으로 맏아들이 이제 방송국에 일을 하게 됐고 그 나머지는 다 그냥 4살짜리까지 있으니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내외가 그렇게 금술이 좋으셔서 아드님 장가 갈 때 됐는데 4살까지 아들이 아직도 있을까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아드님 밑으로 4을 잃으셨대요. 그래가지고 겁이 나니까 막 낳기 시작하셔가지고 그렇게 터울이도 졌고 4살까지 있느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딱 보니까 어머나 이 남자는 내가 결혼을 하겠다고 응해주지 않으면 평생을 장가를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을 보고 그런 가난한 집에 그런 집에 어떤 여자가 거기에 나 이 집으로 시집 올래요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기둥이 돼야 되겠구나. 천사들이 저를 이렇게 이 눈망울들이 저를 바라보는 너무너무 착한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는데 어머나 이 집에 와서 내가 기둥이 돼야 되겠다.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안 오면 이 남자는 평생 장가를 못 가겠다. 그리고 내가 상록수의 최용신이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감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하고 그때는 이제 KBS에서 TBC 동양 텔레비전 방송이 64년도에 개국을 해서 신세계백화점 5층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저 동양 텔레비전 방송국 생기자마자 저는 그쪽으로 옮겨왔고 우리 집 애기 아버지는 이제 아직 KBS에 있고 근데 그때 뽑힐 때 KBS의 2기생이었는데
남자 7명, 여자 8명 이렇게 해서 15명이 뽑혔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다 중간에 관두고 뭐 이민 가고 자연도태되고 안 팔려서 관두고 시집가고 뭐 이래서 지금 딱 2사람이 남았는데 우리 애기 아버지하고 저하고 딱 2사람이 남았는데 지금은 거의 우리 남편도 이제 거의 안 하고 그냥 늘 빈들빈들 놀기만 하고 그냥 자기 건강관리 잘하고 그냥 저 혼자만 이렇게 열심히 저 혼자만 열심히 일한다니까 좀 어폐가 있는지 몰라도 상당히 우리 남편이 남편 자랑은 좀 그렇다지만 괜찮은 남자예요. 근데 착하고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섬세하고 손재주 많고 근데 길을 잘못 들었지요. 배우를 하지 말고 그 사람은 어디 공무원 쪽에 갔으면 통계국이나 지금 그런 쪽에 가서 무슨 통계 내고 또 아니면 공대 쪽에 가가지고 뭐 기술계통 그래서 집에 텔레비전이 고장나도 그이가 고쳐요. 뭐 이렇게 부속사다 고치고 뭐 집안에 그 남의 집도 가서 이렇게 손님으로 가가지고도요 주인들은 몰라도 아이고 저기가 떴네요. 아이고 저기가 뭐 무너지는네요. 그런 거 다 보고 다니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남자는 길을 좀 잘못 들었구나. 똑같이 배우를 근데 그렇게 부모님이 반대하는 건 서라벌 예대를 가가지고 그렇게 배우를 하겠다고 인물이 좀 반듯하게 생겨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배우를 하겠다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별로 안 하고 그냥 열심히 건강관리하고 아버지 노릇하고 남편 노릇하고 그냥 그렇게 있어요. 그래도 처음에 저희가 결혼할 때 둘이 이제 결혼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때 당시 저희가 둘이 합하면 돈 3만 원 벌어요. 한 달에. 3만 원이면 잘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인가 하시겠지만 우리 67년도에 결혼했을 때 10만 원짜리 전세방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68년도 4월 2일 날 첫 아기를 낳았는데 그때 당시 서울 분유가 230원 했어요. 그리고 금한돈에 제가 결혼할 때 금한돈이 3,500원 있고 쌀한가마가 4,500원 할 때 우리 둘이 합하면 3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거 갖고 10만 원짜리 전세방 얻어가지고 지금 한국일보 바로 옆에 그러니까 동양텔레비전이 신세계백화점 5층에서 개국을 해가지고 나중에 서소문에 있는 중앙일보 자리로 방송국을 옮겼고 결혼해서는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둘이 손잡고 걸어 다니자고 그래서 멀리 안 가고 시내에다 방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2층 다다미방, 부엌도 없는 방. 그래서 거기서 얻어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사람이 먹고 사는 게 가장 적게 드는 것 같아요. 그죠? 입으로 먹고 사는 건 별로 안 들고 그 위에 쓰는 게 얼마나 많아요. 특히 14남매 부모님까지 합하면 1년에 행사만 해도 몇 번이고 경조사에 다 가야죠. 누구네 애기 100일이다 돌이다 결혼이다 뭐 누구 초상 났다 뭐 이런 사람 노릇하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참 많이 들지요. 그래도 어느 경조사에든지 가면 이무건 강부자 부부가 얼굴이 안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 생활 잘못했구만. 그 사람들이 아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세상 잘못 살았구만 그랬대요. 그만큼 저희들은 어디든지 경조사에 빠진 적 없고 열심히 다니는데 저는 우리보다 부자고 잘난 집이고 우리가 안 가도 손님 많고 이런 데는 별로 챙기지를 않고 나보다 못한 집, 우리가 가서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집, 우리가 가서 얼굴이 좀 체면이 쓸 만한 집 이런데 그런 데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게 우리 부부의 아주 생활의 목표고 우리 사는 목표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둘이 결혼했을 때 5개년 계획을 세웠죠. 1년에 전화 놉시다. 백색 전화가 그렇게 비쌌죠 옛날에. 그거 하나 놀래면 그냥 전화국에다가 신청해 놓고 몇 년을 기다려야 되고 돈도 비쌌고 그래서 늘 안집에서 이층원이 전화 받으세요 그러면 이 방송국이라는 데는 새벽에도 전화하고 한밤중에도 전화하고 시도 때도 없거든요. 그러니 맨날 전화 받아주는 거 미안하니까 우리 이름으로 된 전화 놉시다 1년에. 그것도 계획 속에 들어갔어요. 전화가 요즘은 뭐 정말 이렇게 전화 정말 공해 시대에 살면서 옛날에 그 생각을 하면은 참 그래도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3년에 집 삽시다. 5년에 자가용 삽시다.
이래서 남들은 집보다도 자가용 먼저 사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아니 집에서 안 살고 자가용 속에서 사나, 저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장만 안 하고 자가부터 장만 하나 이랬어요. 그래서 1년에 전화 왔죠. 3년에 집을 사는데도. 근데 이제 2층 다다미 방에서 살다가 아이가 100일 돼서 이제 북북 기어다니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다다미 방은 안 되겠어요. 그래서 10만 원짜리에서 25만 원짜리 후암동으로 이제 옮겼죠. 큰 장판방이 너무너무 넓고 좋아서 이제 글로 해서 마루방 하나 있는 데로 옮겼더니 안집 할머니가 일은 그때 며칠인데 새벽 4시만 되면 우리 방문까지 다 열어요. 빨리 일어나라고. 아유, 그래서 너무너무 극성스러우셔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한강변에 공무원 아파트 50만 원짜리로 또 옮겼죠. 그 다음에 75만 원짜리로 17평짜리로 옮겼죠. 그 다음에 20평짜리 공무원 아파트 중에서는 제일 넓고 좋은 거예요. 100만 원에 그쪽으로 옮겼어요. 그랬는데 한강변에 한강 맨션 아파트가 쓴다고 700세대 중에 1호 계약자의 1호 입주자예요. 우리가. 그 모델하우스를 거기다 지어놨는데 100만 원짜리 전세 아파트 살면서 거기를 틈만 나면 가서 보는 거예요. 모델하우스가 아주 우리 때문에 문턱이 달았을 거라고 그때 그랬어요. 32평짜리 모델하우스가 섰는데 우리는 그 돈은 안 돼. 그러니까 방 하나만 없는 27평짜리로 합시다. 방 셋이면 뭐 충분하지 뭐 저택이지 뭐 이래가면서 그냥 가가지고 여기 방 하나만 없는 게 우리 집이야. 그리고 뭐 저기 또 모래를 파기 시작하면 저기쯤이 우리 집일 거야. 또 기둥이 올라가면 저 기둥이 우리 기둥일 거야. 창문이 나면 저 창문이 우리 창문일 거야. 하여튼 뭐 그 모델하우스를 그냥 하여튼 문턱이 닳게 그렇게 가봤지요. 그래서 집을 딱 샀는데 너무너무 참 좋고, 저는 평생 원이 한옥에서 이렇게 한복 치마 싹 끌고 다니면서 스란 치마에 저 여름에는 모시옷 싹 때려 입고 화문석에 앉아서 붓글씨나 쓰고, 이제 꿈은요, 그리고 그냥 장독에 이렇게 보이는데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고추장도 푹 퍼오고 된장도 푹 퍼오고, 그리고 버클이 이렇게 들어가서 뽀글뽀글 끓이면 안방으로 이렇게 문 나오면 글로 이렇게 들여밀고, 이런 집에서 사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도 장진문 완자문이 창살 유리문에다가 저 백지 이렇게 발라가지고 완자문이 창살 다 짜서 넣고, 이사만 갔다 오면 부엌 위에다가 천장에다 석가래 갖다 목수들에다 석가래 붙이는 거예요. 한옥 기분 낸다고. 그리고 어렸을 때도 기분에 이렇게 벽난로가 불이 활활 타는데 이렇게 내외관에 있는 그런 그림들이 참 행복하고 평화로워 보이고, 그래가지고 맨션 아파트에다가 이제 벽난로를 하나 만드는데 벽돌을 사다 하려니까 너무 좁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재주 좋은 우리 남편이 또 벽돌 크기하고 똑같이 제재소에 가서 송판을 다 잘라다가 거기다가 다 본드로 붙이고 벽에다가 벽돌 색깔 다 칠하고 거기다 까만 매직으로 하니까 딱 벽돌 벽 같아요. 그래서 벽돌로 이렇게 몇 개 싸서 벽난로를 해놓고, 요즘은 뭐 벽난로에 불이 활활 타는 기계도 많이 나왔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전구를 하나 거기다 꼽아놓고 장작을 몇 개 이렇게 싸놓으니까 딱 벽난로에 불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하여튼 행복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장독에 장이 익어가고, 애기나 저는 얼마 전에도 행복이 가득한 집에서 언제가 제일 살면서 행복하셨어요? 행복하세요? 애기들 나가지고 기저귀가 폭폭 삶아가지고 빨랫줄에 널었을 때 파란 하늘 아래 기저귀가 막 펄럭일 때, 그 하얀 기저귀들이 펄럭이고 거기서 애기들 옷이 펄럭일 때 너무너무 그때 빨아놓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장독 뚜껑 이렇게 열어놓고 거기서 그냥 장 냄새가 솔솔 올라오고 그럴 때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그랬더니 그게 이제 기사에 다 나왔어요. 옛날 어렸을 때 추억은 장독에 눈이 오면은 손으로 눌러서 그거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요새는 그거 먹으면 산성이니 뭐니 어쩌니 말도 많고, 이 세상에 그런 거 다 빼면 먹고 살 것도 없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겠어요. 근데 저는 늘 요즘도 하는 얘기가,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환경을 지켜야 되고,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참 수경 스님이 삼보일배를 하면서 새만금 간척 사업을 중단하라고 거기에 제가 같이 나가서 삼보일배를 못한 게 너무너무 참 죄스러운 것 같고 나도 그거 해야 될 일인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간도 쫓기고 여러 가지 여건상 또 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불자들이 이렇게 요즘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불자들 같이 생활을 하지 않고 너무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신지 몰라도 너무 영양제 해가지고 남자분들 정력에 좋다 해가지고 그 동물들 학대하고 동물들 그냥 뭐 별별 거 다 정력에 좋다면 다 잡아다가 그냥 보약들을 해잡수시고 외국 관광도 가시면 한국인 그 살아있는 곰한테 그냥 뭐 대창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곰 쓸개를 빼가지고 그 살아있는 곰이 여기서 버금이 부글부글 나는데 절대로 우리 불자들은 안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벌을 어떻게 다 받고 그 죄를 어떻게 다 받으려고 그런 짓을 하겠어요? 저는 거짓말 같지만 집안에 이렇게 뭐가 돌아다녀도 어머 살생하지 말라 그랬지? 나는 이제 그것도 빨리 잡아야 되는데 살생하지 말라 그랬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살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정력제 너무 정력제 밝히시지 말고 또 특히 우리 한국의 여성들 요즘 너무 다이어트, 미용, 성형 이런 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절 보고 염색하라고 뭐 그래서 아이고 난 염색 안 하고 그냥 뭐 호박에 줄 군다고 수박 되나요? 그냥 이렇게 살래요? 이렇게 하는데 이 어떤 분은 막 저를 보면은 아유 아까워라 늙지 마세요 이렇게 정말 저를 아껴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해주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막 숨이 차게 쫓아오셔갖고 아이고 뒤에서 보니까 머리가 하얗더니만 앞에서 봐도 머리가 하얗네요 막 이러면서 쫓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막 열심히 전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남 듣기 좋은 소리는 해드려도 남 싫은 소리는 그렇게 그것도 해서는 안 될 소리 같은데 그런 얘기를 굳이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저는 이 남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태어나갖고 그 사람들은 남의 얘기하러 태어난 사람 같이 앉으면은 남의 얘기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처럼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반여정 씨가 저를 보고 언니 서울 아파트로 이사하셨대지요? 그래서 그랬더니 서울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대죠? 그래서 아니 그랬더니 어머 그럼 그 전에 살던 데 사세요? 그랬더니 그럼 나는 그냥 21년을 저는 그 집에서 꼼짝 않고 사는데 거기 살지 어디 서울 아파트로 이사 어머머머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시장에서 만났더니 강부자 씨가 여기 서울 아파트로 이사를 오셨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머 그 언니가 언제 이사를 오셨나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그 집에 파출부까지 넣어주는 사람인데요 그러더래요. 근데 저는 그런 데를 가본 적도 없고 거기를 놀러 가본 적도 없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노주현 씨 아들이 죽었대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개털이 목에 꽉 막혀서 죽었대죠. 예, 그래서 노주현 씨가 그때는 뉴욕에 있고 한국에 요즘같이 일 안 할 때예요.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저는 그 아들도 잘하고 딸도 잘하고 노주현 씨는 뭐 총각 때부터 노운영이에요. 원래 노주현 씨 본명이 노운영인데 노주현이라고 이제 나중에 이름을 바꿨지요. 노운영 시절부터 잘 알고 그래서 그 아들이 죽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좋은 소리 같으면 얼른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러겠는데 나쁜 소리를 예 아들이 죽었다고 이 소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참고 있었는데 어느 날 노주현 씨가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어머 정말 오랜만에 일로 와봐 그랬더니 그 합죽한 입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또 무슨 소리를 들으셨군요 이래요. 벌써 들었더라고요. 아니지 거짓말이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걔 맨날 NBA 농구 선수 된다고 얼마나 열심히 근데 해필이면 죽었으면 그냥 죽었지 왜 개털이 목에 꽉 막혀서 죽어. 남의 얘기를 왜 그렇게들 없는 얘기를. 근데요 월남전에 갔다 온 군인하고 안 갔다 온 군인하고 둘이 앉아서 얘기하면은 안 갔다 온 군인이 이긴대요. 그 억지 소리 하는 사람한테는 당할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불자들은 눈으로 본 사실도 사실은 그게 좋지 않은 거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 친구들이 남편의 바람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예. 어떻게 부산을 가는데 한 번에 갔다 오니 추풍령에 들러서 국수 한 그릇 먹고 금강유원지에 들러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부산 잘 갔다 집으로 무사히 들어오기만 바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아무 데도 가지 말고 똑바로 부산까지 가서 지쳐서 어떻게 그렇게 갔다 오니. 그런 건 모르는. 근데 어떤 사람은 남편 보고 당신 그랬지 그랬을 때 물론 그거를 알면서도 약간은 이렇게 피해 갈 구멍을 남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아니 그러면 거짓말 하는 줄 알면서도 자기가 그 남편하고 끝까지 살아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눈 감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설마 저 양심에 맡기자고 그냥 살아야지. 그랬잖아 거짓말 마라 그랬잖아 그랬을 때 나중에 그랬다 어쩔래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 다음에 도로 갈 거예요? 안 살 그 자존심을 어떻게 하려고. 우리 친구 하나 친한 친구 하나가 결국은 그렇게 해서 결별을 한 친구가 있어요. 끝까지 남편은 아니라는데 끝까지 기라 그러고 그 여자를 데려다 놓고 뭐 따지고 뭐 또 뭐 옆에 뭐 친구까지 뭐 몇 사람 데려다 놓고 막 걔를 몰아세우고 그러니까 그 애가 딱 일어나면서 하는 얘기가 부인 노릇을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갔대요. 그 망신을 어떻게 하고 남편이 나중에 알고 그러면 남편한테 그 다음에는 이제 안 사는 방법밖에 없는데 안 살지 않으려고 그런 짓을 했는데 살고 싶은데 그 자존심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리고 절대로 남의 얘기를 그렇게 좋은 얘기는 전해줘도 한번 우리 시어머님 지금은 작년에 작고하셨지만 시장에를 갔는데 아주머니들이 우리 시어머니 저 과천 종합청사 있는데 그 동네 살아셨거든요. 시장에 가서 이렇게 뭐 장을 보는데 글쎄 그렇대야 강부자가 그래서 그렇게 눈물이 많대야 뭐 이런 아주머니들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가서 왜요? 강부자가 왜 어떻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글쎄 강부자 아들이 미국 유학 갔다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와가지고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맨날 그렇게 잘 운대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80 넘으신 노인네가 벌벌벌 떨면서 집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예 너희 뭐 날 속이고 있는 거 없니? 헌주가 이렇다는데 속이는 거 없니?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 별 말씀 다 하세요. 아니에요. 왜 남의 집 아들을 가서 잘하고 있는 애들을 다리에 암에 걸려서 와가지고 그렇게 그런다고. 그렇게 남의 얘기를 절대로 저는 우리 불자들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저는 이 생활과 우리 불교 저는 항상 스케줄이요 한 번도 꼬여서 이렇게 이제 그날 꼭 촬영을 해야 되는데 전날 저쪽에도 또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따블이 되면 이게 큰일 나는데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을 처음에는 좀 몇 번 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부처님이 알아서 해주셔. 마음속으로 부처님이 다 정리해 주셔. 그러면 한쪽에서 자연히 안 하게 되고 한쪽에서 자연히 연기가 되고 절대로 낭패 보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정말 불자로서 생활 속에 자그만 거 저는 언젠가 교황이 오셨을 때 여의도 광장에 100만 천주교인들이 모였을 때 끝나고 가는 자리가 실오래기 하나 안 떨어졌었다는 그런 얘기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불자들이 가는 곳에는 좁쌀이 흩어져 있어야 되고 북엇대가리가 떨어져 있어야 되고 촛불이 막 떨어져 있어야 되는가. 저는 그럴 때 방생을 하러 저도 많이 이제 우리 도반들하고 뭐 절에서 가고 그랬습니다마는 절대 법당에 들어가서 남이 켜는 초 빼지 말고 향 하나 꼽혀 있으면 스님들 연불하실 때 목 가라앉지 않게 향 하나 있으면 그거 다 탄 다음에 하나 꼽아 놓으시고 또 법회 그 방생 갔다 오면서도 저는 정릉의 대성사라는 그 절에 다닙니다마는 갔다 올 때 막 그랬어요. 절대로 우리 대성사 신도들이 갔다 오는 자리는 정말 하나도 밥풀 하나 떨어지지 않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 우리 불자들이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듣는 불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불자는 어딘지 모르게 벌써 얼굴에 불자인 표가 난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내가 그래서 늘 그러죠. 절대로 불자들 부처님 얼굴에 침 뱉는 짓은 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도 라디오에서 할 때도 늘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차에다가 염주 달고 다니시는 분들 그 염주 절대로 부처님을 위해서 달고 다니셔야지, 염주 다른 사람이 부처님의 뜻과 다른 짓을 하면 안 된다. 뭐 어려운 사람 있으면 태워주기도 하고 애가 있으면 태워주고, 하여튼 뭔가를 불자로서의 행동이 좀 달라야지, 아, 저 사람 염주 달았잖아, 저거 불자인데 저 따위 짓을 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절대. 그래 저는 이렇게 가다가도 뭐 서울 시내에 한동안 이런 프랑카드 많이 붙어 있었어요. 나는 커서 아빠처럼 될래요, 이런 프랑카드가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과연 그 프랑카드를 보면서 자신 있는 아빠가 몇 명이나 될까? 그래, 제발 나처럼만 커다오 하는 그런 아빠가 몇이나 될까? 나는 커서 엄마처럼 될래요. 그래, 나처럼만 커다오. 그렇게 열심히 정말 엄마로서 요만큼도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엄마가 몇이나 될까? 염주를 턱 달고 애들 태우고 막 이렇게 교통 신호 맥혀서 가지도 못하는데 갖다 떡 대놓고 아빠 운전은 잘하지 하는 식으로 그렇게 애들 교육을, 부모는 아이들의 교과서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후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아, 나도 그 사람처럼 됐으면, 나도 그 사람처럼 늙어갔으면, 나도 그 사람처럼 한번 좀 이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물론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걸 떠나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심성을 지니고 덕 있게 사는 그런 아름다운 분들이 참 요즘 우리 주위에도 많고, 불자들이 하는 건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근데 한동안 저는 오늘 제가 불교 텔레비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우습지만, 한동안 우리 불교 텔레비가 어렵게 얻은 이 채널을 텔레비전이 뭐 어려워서, 운영이 어려워서, 텔레비전이 뭐 어떻고 이런 소리를 바깥에서 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종교적으로 볼 때 불자가 제일 많다 그러고, 재벌들도 보면 거의 다 불자이고, 교인들은 11조를 바치는데 우리 불자들은 왜 불교 텔레비전을 그렇게 어렵게 얻은 방송국을 문을 닫게 했어야 되겠는가? 저는 뭐 거짓말 아니고요.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세비가 나왔을 때 딱 반을 나눠서 부처님한테 가서 놓고, 부처님 저 이거 국회의원 돼서 처음 탄 세비예요. 그리고 갖다 놓고 절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그때는 이미 우리 친정 부모님은 안 계셨을 때니까 우리 시어머님 시아버님한테 반은 용돈 드리면서, 아버님 저 이거 국회의원 돼서 처음 탄 돈이에요. 그리고 이제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 작품을 할 때마다 저는 부처님 이거 새로 잔 작품 돈 나온 거예요. 첫 번 부처님한테 그 돈을 이렇게 전체는 내지 못해요. 가서 놓고, 그러지 않으면 그 다음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먼저 부처님께 내고 그 다음에 써야 되니까, 그래야지 제가 죄를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너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너무 오래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